Dobro. History. Archive. 1968년 1월이었어요. 31명의 북한 특수부대원이 딱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는 것. 오늘은요, 실패했지만 어쩌면 성공보다 더 큰 파장을 남겼던 바로 그날의 사건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박정희 목 따라 왔으다. 네, 이 한마디가 당시 대한민국 전체를 그야말로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생포된 공작원 김신조의 입에서 나온 이 섬뜩한 말은요, 이들의 임무가 얼마나 대담하고 또 끔찍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였죠.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죠. 이 모든 일은 전 세계가 냉전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던 바로 1968년에 시작됩니다. 북한이 대한민국의 심장부를 직접 노린 겁니다. 이 엄청난 임무를 위해서 투입된 이들은 바로 124부대,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였습니다. 그냥 군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요인 암살과 후방 교란을 위해서 특별히 뽑히고 정말 극한의 훈련을 받은 말 그대로 걸어다니는 인간 병기들이었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들의 능력이 이게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30kg이 넘는 군장을 메고도요, 산악지형에서 시속 10km 이상으로 걸었는데 이게 일반 보병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속도였습니다. 바로 이 경이로운 기동력 때문에 우리 군경이 초기에 이들을 놓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 인간 병기들은 어떻게 그 철통 같은 경계를 뚫고 남쪽으로 내려왔을까요? 그리고 이 작전 전체의 운명을 바꿔버린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1월 17일 정말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이들은 미군이 지키던 휴전선 철책을 그냥 유령처럼 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꽁꽁 얼어붙은 임진강을 건너서 오직 밤의 어둠만의 방패 삼아서 서울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작전 이틀째 이 은밀한 침투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깁니다. 바로 나무를 하러 산에 올라왔던 우씨 4형제와 딱 마주친 겁니다. 이런 완벽한 비밀 작전에서 목격자가 나타났다는 건 이건 뭐 작전 전체가 실패할 수도 있다는 뜻이었죠. 자, 만약 여러분이 이 부대의 지휘관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 것 같으세요? 원래 특수전 교리에 따르면 목격자는 즉시 제거하는 게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들은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주 기이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오판에서 비롯된 결정이었는데요. 이 공작원들은 남한의 가난한 인민들이 자기들을 해방군으로 환영해 줄 거라는 사상교육에 아주 깊이 세뇌되어 있었던 겁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투표를 통해서 이 형제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하고요. 대신 신고하면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에 풀어줍니다. 이게 바로 작전 전체를 수렁에 빠뜨린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죠.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들의 임무가 목표 지점 바로 코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말이죠. 공포에 질려서 산을 내려온 형제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대한민국 군경은 즉시 대규모 수색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공작원들의 그 초인적인 행군 속도는요, 거미줄처럼 쳐진 군경의 포위망보다 항상 한 발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월 21일 밤, 이들은 청와대를 불과 500m 앞둔 지점까지 도달합니다. 와, 대한민국의 심장이 말 그대로 턱 밑까지 노출된 그런 순간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남자가 이들의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당시 종로경찰서장이었던 최규식 총경. 그는 뭔가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혼자서 31명의 무장 공작원 앞을 막아섰던 겁니다. 최규식 서장의 이런 단호한 처지에 당황한 공작원들은 결국 코트 속에 숨겨두었던 기관단총을 꺼내서 불을 뿜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평화로웠던 밤거리가 순식간에 총성과 비명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이 총격전의 대가는 정말 컸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그날의 인명피해를 보여주는데요. 최규식 서장은 현장에서 순직했고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시내버스에 수류탄이 날아들면서 아무 죄 없는 시민들까지 희생되었습니다. 총격전 이후에 공작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들을 추적하는 과정, 그리고 대한민국을 경악시킨 그 충격적인 고백의 순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총 31명의 공작원 중에서 29명은
소탕작전 중에 사살됐습니다. 하지만 두 명의 운명은 달랐죠. 한 명은 생포되었고 놀랍게도 단 한 명은 북한으로 돌아가는 데 성공합니다. 이 두 생존자의 삶은 정말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유일한 생포자 김신조는 남한에서 목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요. 유일한 탈출자였던 박재경은 북한에서 공화국 영웅 칭호를 받고 인민군 대장, 그러니까 사성장군까지 올라갔습니다. 수만 명의 군경에 에워싼 포위망을 뚫고 휴전선을 넘어갔다는 건 이건 거의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죠. 그리고 생포된 김신조는 곧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침투 목적을 물었죠. 그러자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바로 그 말을 내뱉습니다. 박정희 모가지 따라왔수다. 대한민국 전체가 공포에 떨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실패로 끝난 단 한 번의 습격은 우리 대한민국에 과연 무엇을 남겼을까요? 어떻게 한 사회 전체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는지 그 마지막 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안보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불러왔습니다. 첫째, 바로 향토 예비군이 창설되었고요. 둘째, 간첩 식별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주민등록증 제도가 바로 이때 도입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화 실미도로 잘 알려진 비극적인 보복부대도 이때 만들어졌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군 복무기간은 더 늘어났고 침투로였던 북악산이랑 인왕산은 거의 반세기 동안 굳게 문이 닫혔습니다. 또 이 사건을 대하는 미국의 태도에 실망한 우리 정부가 자주국방 노선을 걷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대통령 암살 작전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들은 오늘날까지 우리 삶에 아주 깊숙이 남아 있습니다. 이건 때로는 실패한 공격이 성공한 공격보다 더 깊은 상처와 더 강력한 변화를 남길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